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자본 구조 이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내용을 한번 목차에서 그 어느 정도의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목차를 보기 바랍니다. 지금 키울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 그 주요 전체 그 다룰 내용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일부에서 이만큼을 했어요. 그래서 재무관리의 화폐의 시간가치, 소비와 투자의 결정, 주식과 채권의 평가, 자본예산 이랬는데 이때 내용은 그 할인율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이때 내용은 주로 이제 할인율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2부에서는 그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로 해서 불확실성 하에서는 그 위험의 정보를 가지고 그 우리가 사용할 할인율을 직접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험과 우리가 사실은 수익률보다 할인율을 많이 쓰니까 현재 가치가 중요하니까 할인율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위험과 할인율의 관계죠. 수익률과 할인율은 뭐 그 동전의 같은 명화가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과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시작해서 CAPM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APT를 공부하고 그래서 CAPM, 뭐 APT가 모두 다 그 기대 수익률을 위험과의 관계로 구해내는 그런 식이죠. 그리고 그 시기에서 구한 자기 자본 비용, 그 수익률은 거기서 구한 수익률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수익률이지만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에게 줘야 될 자본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투자의 경제성을 평가한다거나 이럴 때 자본 비용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위험을 고려한 자본 예산에서 이 앞에서는 그냥 NPV법, IRR법 뭐 이런 내용을 했었지만 여기서 그 주어진 할인율로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할인율을 직접 구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그 확실성하에서의 자본 예산은 또 현금 흐름을 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였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얘기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도 주식뿐만 아니라 부채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 투자안의 경제성을 평가해야 된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면은 이제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런 그 투자안의 경제성을 여기서 이제 자본 예산이 이제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안의 경제성을 평가하면은 C 나누기 R 그러니까 미래 들어올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에서 CJ를 빼서 NPV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투자안의 가치라는 거는 요거잖아요, 요거. 그렇죠? 그래서 요 투자안의 가치는 그 미래에 들어올 현금 흐름을 어떤 할인율로 나누는 건데 그때의 할인율이 위험을 고려한 자본 예산에서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안에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차변의 투자 결정으로 확정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쪽이 투자 결정 문제가 되죠. 투자 결정 문제. 그래서 투자 결정은 현금 흐름 분자를 결정하는 거고 이쪽에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자본 조달에서는 어떻게 자본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요 R 할인율의 그 K가 이제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투자의 결정이 분자의 현금 흐름을 그리고 그 투자 자금을 어떤 식으로 조달하느냐가 바로 분모의 자본 비용을 결정해서 투자안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이게 그 투자안의 대조표지만 이게 바로 뭐와 같아요? 그 투자안이라는 것은 조그만 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지만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의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반도체 쪽에도 이런 대차 대조표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가전 사업을 한다. 그럼 가전 쪽에서도 가전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런 재무 상태표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뭐 있나요? 휴대폰 하면은 휴대폰에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그 휴대폰 사업이라는 투자안과 또 반도체 사업이라는 투자안, 가전 사업이라는 투자안이 다 합쳐져서 된 거고 또 그 하나하나가 개별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투자안과 그 기업은 결국 같은 것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자본구조 이론을 시작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죠. 기업 가치와 투자안의 가치 이게 그 같은 거다. 두 개가 같은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안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 방법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그것과 이제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본구조 이론은 구성을 보면은 기초 개념, 지금 얘기하는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서 기초 개념을 설명을 할 텐데, 그 기초 개념이라는 것이 부채를 사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할 때 완전히 자기 자본으로 할 수 있고 또 조금만 부채를 쓰고 이걸 많이 쓸 수도 있고 또 어디는 부채를 많이 쓰고 이것만 조금 쓸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쓸 수도 있을 텐데 어느 게 좋으냐 이거예요. 어느 게 좋으냐. 그게 이제 그 부채를 하나도 안 쓰는 거, 부채를 조금 쓰는 거, 부채를 많이 쓰는 거. 그러면서 부채 사용에 의한 효과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느냐는 것을 보는 게 이제 자본구조 이론이고, 그리고 만약에 자본 구성을 달리함으로써 기업 가치가 최대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최적 자본 구조가 되는 겁니다. 최적 자본 구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은 크게 완전 시장에서 얘기하는 모디글리아니와 밀러의 자본 구조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MM을 기준으로 하면은 MM이 자본구조 이론 그러니까 완전 자본 시장에서의 그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부채 법인세를 고려한 경우에도 했고 그리고 이제 MM 이후에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자본구조 이론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완전 시장에서의 자본구조 이론 그거는 MM의 그 첫 번째 논문이고요. 그리고 불완전 시장의 그 자본구조 이론 그러면은 MM의 두 번째 논문과 그 MM 또 밀러의 균형 이론이라든가 또 크라우스 리첸버거의 이론이니까 젠센 맥클링의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죠. 이 이후에. 그러니까 요 논문으로 노벨상을 받은 게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 완전 시장에서의 MM 첫 번째 논문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그 이론이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노벨상을 받은 거죠. 노벨상을. 그래서 완전 시장에서의 이론과 불완전 시장에서의 자본구조 이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절 그러니까 요 2절까지가 완전 시장 2절이 완전 시장의 얘기고 3절 4절이 불완전 시장의 얘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업 가치를 구하려면은 V는 X 나누기 KO다 이거예요. X는 그 기대 영업 현금 흐름, 그러니까 FCF라고 생각하면 돼요. FCF 또는 잉여 현금 흐름. 이제 여기 또 X로 했냐? 이건 이제 또 모디겔리아니 밀러 논문에 이제 X로 표시했기 때문에 그 노테이션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FCF 또는 자본적 지출과 순환전 자본의 증가함이 없다면 그냥 OCF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한히 계속되니까 계속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그러니까 무한히 계속되는 현금 흐름을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X 나누기 KO 이렇게 해서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는 X는 정해진 상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이제 여기서 그 분모가 되는 KO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이렇게 결정되지 않냐. 우리가 구정에서 이제 살펴봤듯이 그러면은 이걸 보니까 부채를 많이 쓰면은 여기서 B가 커진다는 거죠. B가 커지면은 요것이 커지고 요것은 작아질 텐데 B가 커지면 요것은 작아지고 요거는 커질 텐데 그것만 변동이 있는가? 하면은 KE나 KI도 변동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채를 쓰는 것이 요 자본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거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요것을 알고 나면은 이거는 요 KO에다 집어넣어서 그냥 V는 저절로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X가 주어진 상수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겠네요. 부채 사용이 자본 비용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겠네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부채를 사용하면은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가 있어요. 뭐든지 다 그렇죠. 부채를 사용을 어떤 정책이든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이제 좋은 거를 극대화하고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나쁜 거는 좀 적게 하면서 이제 정책을 펴는 거죠. 부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부채를 사용해서 좋을 거는 뭐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채를 사용해서 좋을 거는 바로 이거죠. 우리가 부채를 사용할 때의 자본 비용은 일단 세금이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KD가 될 거고 주식을 발행했을 때의 그 자본 비용은 KE가 돼요. 그죠? 그런데 그 KE는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을 구성하는 하나인데 요거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로 우리가 CAPM이나 APT에서 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KD는 은행 이자율이고 근데 은행 이자율이 무위험 이자율과 같다고 하면은 요 이 R이 그때 RF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 이렇게 결정이 됐잖아요. 그때 요 RF가
KD가 되는 거잖아요. KD. 그러면은 당연히 KE가 KD보다 커질 거라고요. 은행에서 빌리는 이자율이 RF와 같으면은 그 무위험부채라고 했죠. 무위험부채. 무위험부채는 그 이자를 확실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무위험부채는. 그러니까 어, 대출이자율과 차입이자율이 다를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무한 경쟁이 되면은 이제 같아지는 거고 또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제일 싸게 빌려주는 데가 4%다 그러면은 다른 데가 6%를 계속 고집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도 결국 이제 경쟁이 돼가지고 4%가 되니까 은행에서 빌리는 이자율이 그 무위험 이자율이다라고 이론적으로 그 완전 경쟁을 가정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여기서 요게 이제 KD가 되는 거고 이쪽이 KE가 되는 건데 요 KD가 금리가 더 낮아요. 그래서 요거는 5%라고 그래요. 5%. 그리고 요거는 20%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부채를 많이 쓰게 되면은 이것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니까 결국 요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면서 KO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부채를 많이 쓴다는 거는 그 타인 자본 비용 KD가 그 더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채를 사용하면서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 점점 더 낮아지는 효과를 바로 이제 부채 비용의 저렴 효과라고 합니다. 부채 비용의 저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가 B고 여기가 S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 맥주고 요게 소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소주만 가득 있는 그릇? 그거는 무부채 기업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소주가 20도다. 그러면은 이거는 자기 자본 비용이 20이에요. 20. 그런데 거기에다가 맥주를 부어요. 그래서 여기가 맥주고 여기가 소주예요. BS. 그래서 부채를 많이 넣으면은 맥주를 많이 넣으면은 그 알코올 도수가 20도에서 있었지만 이제 점점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릇에 반을 맥주로 넣었다. 그러면은 5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12.5%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균 자본 비용, 이게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인데 부채가 그 부채를 하나도 안 썼을 때의 20%에 비하면은 훨씬 크게 떨어진 거죠. 12.5%로 반반씩 씀으로써 이것을 부채 비용의 저렴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쪽에 그 V가 기업 자산이 가져다 주는 현금 흐름, X는 현금 흐름 여기서 X는 똑같은데 그 하나는 20%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고 하나는 12.5%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면은 12.5%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 더 값이 크겠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부채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한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채를 그렇게 쓰면은 좋기만 하냐? 좋기만 하진 않아요. 나쁜 효과도 있어요. 어떤 나쁜 효과가 있냐면은 위험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은 이렇게 옛날에 이제 그 청와대 어떤 이제 그 홍보 수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동산을 사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그 부동산 강남 부동산 다 떨어질 거라고 막 그래 놓고 자기가 샀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10억짜리 강남의 아파트를 사면서 여기에 자기 돈은 2억을 투자하고 8억을 대출받아서 샀어요. 그런데
2억을 자기 돈은 2억을 냈어요. 그리고 8억을 대출받아서 그 10억짜리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국민들 복은 사지 말라 했지만 나중에 그게 2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 그 신문에서는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을 2배나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사지 말라고 그랬다고 뭐 비판하는 기사를 썼는데 사실 2배가 아니죠. 왜냐면은 이 사람의 그 재산은 이 부채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순재산이.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8억은 그대로 있고 여기가 12억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에서 12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배가 된 거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레버리지 효과. 근데 이거는 해피한 경우고, 만약에 어,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나중에 갔더니 8억이 됐다. 그러면 여기는 8억이 되고 여긴 8억이 되고 이 사람의 재산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20%만 떨어졌지만 20%만 떨어졌지만 여기서 0이 된 거는 마이너스 100%가 날아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채를 썼기 때문에 위험의 그 변동폭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조금 움직였는데 여기서는 크게 움직이는 걸로 나타나는 이 지렛대를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위험이 큰 거는 좋은 게 아니죠. 위험이 크다면은 그 여기 뭐의 위험이에요? 주식의 위험이잖아요. 주식의 위험. 그러니까 아까 그 기대 수익률을 위험을 감안해서 산출한다 그러는데 이 위험이 바로 베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이 베타가 위험이 커지니까 요 K2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맥주에다가 소주 담긴 그릇에다가 맥주를 부으면은 그냥 20도에서 15도가 합쳐져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소주 알코올 도수가 맥주를 부으면서 그 레버리지 효과가 반영이 돼가지고 처음에 20도이던 것이 맥주를 부으면은 22도, 뭐 24도,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채 사용을 하면은 좋은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리한 효과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언제까지 부채 사용에 유리한 효과하고 불리한 효과가 있을 때 불리한 효과가 크면은 안 하면 되는 거고 부채를 안 쓰면 되고 불리한 효과가 유리한 효과가 크면은 이제 부채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완전 시장에서는 그 모디길리아니와 밀러가 58년에 논문을 낸 것이 뭘 냈냐면은 요 불리한 효과와 요 유리한 효과가 두 개가 똑같아서 부채를 쓰나 안 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그 소주가 담긴 그 그릇에다가 맥주를 부으면은 이게 20도에서 뭐 18도, 16도, 12.5도 이렇게 낮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 부채 비용의 저렴 효과만 생각한 거고 맥주를 부으면은 그 소주 도수가 소주 20도에다가 22도, 24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부채를 부어도 20도에서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20도에서 계속. 그게 바로 이제 그 자본 구조가 여기서 자본 구조 무관련 이론이라는데 자본 구조라는 것은 부채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그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뿐만 아니라 그 자본 비용에 무슨 자본 비용에 그 가중 평균 자본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채 완전 시장에서는 MM 이론에 따르면은 부채 사용이 자본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자본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아니고 자기 자본 비용에는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가중 평균 자본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기서 쓰는 요 와크에. 그래서 자본 구조 무관련 이론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어, 굉장히 이론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현실은 이 사람들이 전제로 하고 있는 완전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시장이 아닌 현실에서는 어떠냐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불완전 시장에서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완전 시장 얘기를 먼저 하죠, 항상. 왜냐면은 그 완전 시장은 마치 이제 이런 거와 똑같아요. 이런 빌딩이 있으면은 여기서 종이컵을 하나 던져요. 던지면 뚜루룩 해서 밑으로 떨어져. 요 떨어진다는 것까지 바로 던진 데서 떨어진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떨어질 수도 있고, 이 밑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바람이 부냐, 아니면 그 옆에 빌딩이 있어서 뭐 빌딩의 뭐 골바람으로 나타난 현상이냐, 뭐 이런 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사과가 밑으로 떨어졌다. 이게 뉴턴이 발견한 그것처럼 완전 시장에서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안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후속되는 이론들이죠. 그래서 MM의 이론이 완전 시장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얘기를 세금이 없고 그리고 거래 비용이 없고 그 다음에 정보 비대칭도 없고 이런 거를 가정을 해요. 정보 비대칭도 없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완전 경쟁이라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세금이 없다. 세금이 있지 않냐? 그러면은 그래, 세금이 있다. 그러면은 법인세. 그래, 법인세,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법인세인데, 그걸로 법인세를 고려하게 되면 그럼 완전 시장을 전제로 했던 이론이 어떻게 달라지냐? 이거 보고, 또 개인 소득세, 법인세뿐만 아니라 개인 소득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면 어떻게 되냐? 보고, 또 거래 비용, 그러니까 요게 이제 법인세를 감안한 게 MM의 63년 수정 논문이고, 개인 소득세를 감안한 게 이제 밀러의 균형 부채 이론이죠. 그리고 거래 비용은 이제 파산 비용, 크라우스 앤 리첸버거의 파산 비용 이론이 되고, 정보 비대칭은 이제 젠센 맥클링의 대리 이론이나 또 누구죠? 로스의 신호 이론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간단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MM의 자본구조 이론 첫 번째 수정 이론 말고 58년에 자본 구조 무관련 이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시장을 가정했고, 그 다음에 동질적 위협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경영 위험이 똑같은, 경영 위험이라는 것은 수익의 양상과 영업 레버리지까지 반영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영 위험이 똑같은 기업이 있다. 그래서 A 기업과 B 기업이 경영 위험이 똑같고 뭐만 다르냐면은 매년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만 다르다. CA, CB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내용은 이제 세 가지 명제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 이겁니다. 기업의 VL은 부채를 쓴 기업이에요. 부채를 쓴 기업이나 부채를 쓰지 않은 기업의 가치가 똑같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성립하려면 이것이 증명이 되면은 이것이 저절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증가에 따라서 자기 자본 비용이 상승을 하는데 부채 비용의 저렴 효과를 완전히 상쇄한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소주 담긴 그릇에다가 맥주를 붓는데 알코올 도수가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질 않고 그대로 완전히 상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맥주를 부어가지고 평균 알코올 도수가 낮아지는 것을 완전히 상쇄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점점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은행 이자율 맥주 도수고, 요게 소주 도수에 20도. 그런데 여기서 맥주를 부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소주가 한 방울이, 맥주가 아무리 많이 부어도 맥주 도수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는 효과가 소주 도수가 가만히 있을 때인데, 소주 도수가 자꾸 올라가면은 이게 이 올라간 것과 이것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우고. 그래서 요 식을, 요게 K2예요. 자기자본 비용. 그림이 좀 작은가요? 그래서 요게 K2고, 요게 K5, 요게 KD예요. 그런데 V를 결정하는 거는, V는 X의 K5 아닙니까? K5. 근데 X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K5가 이렇게 일정하게 되면은 V도 일정하게 되지 않냐. 그래서 여기는 부채를 하나도 안 쓴 상태니까, 여기가 레버리지 부채 비율이니까, 부채를 하나도 안 쓴 상태니까 여기는 VU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부채를 이만큼 썼으니까 VL이 될 거예요. 근데 VU와 VL이 높이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VL과 VU는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려면은 요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구조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K2의 L은 부채를 사용한 기업의 주식 자기자본 비용이고, K2의 K는 요겁니다. 요거. 이게 로라고 한다고 그랬죠. 로. 또는 K2의 U, 또 이게 K5의 U, 이게 다 같은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저기랑 비슷하죠. 우리가 하마다 모형 도출하기 전에 레버리지에 따른 베타의 증가를 얘기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베타 SL은 베타 U 플러스 베타 U 마이너스 베타 S 베타 B 부채 베타의 BS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거 대응한 거예요. 대응 똑같이. 삼명제는 기업 가치 평가했던 거를 갖다가 투자 안에다 적용하는 얘기니까 간단한 내용이고.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가나기업이 매년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2천만 원인데 가중평균 비용 10%다. 그럼 기업 가치는 얼마냐? 2만 원이다 이거예요. 2천 원에 2만 원이다. 그런데 자기자본 비용과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얼마냐? 이게 완전 시장이니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항상 10%예요. 여기서 10%였으니까 그냥 계속 10%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10%가 되려면은 K2의 L이 요 식에 대해서 11%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1%와 타인 자본 비용의 부채의 자본 비용이 이제 7%니까 이 7%를 가중 평균을 하게 되면은 항상 10%가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증명을 한 거는 이겁니다. VL은 VU와 같다. 이걸 증명을 한 거예요. 이게 증명이 되면은 이명제는 이것에 따라서 당위적으로 성립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증명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현금 흐름이 똑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둘 다 X인데 둘 다 이게 똑같아. 그러면은
부채를 쓰나 안 쓰나 그 기업 가치가 똑같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은 이렇게 증명했어요. 그 이게 같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채 기업의 가치가 더 큰 경우와 부채 기업의 가치가 더 작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랬을 때 부채 기업의 가치가 더 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현금 흐름이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얘기는 이 VL을 가진 사람이 주주죠, 주주. 그러면은 VL을 가진 사람은 여기 VL, B, 그 다음에 S가 되는 거, VU는 그냥 V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VL이 더 크다면은 요 사람이 주주가 그 재정거래 유인을 가져요. 왜냐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항상 재정거래는 과대평가된 거를 매각하고 과소평가된 걸 사서 차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주주가 자기 주식을 매각해 가지고 이걸 사요. 그런데 이 가치가 이걸 사서 이걸 다 살 수가 없어요. 이걸 팔아서 요 주식을 사서 이 주식을 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부채를 사용한 기업의 주주였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무부채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그 APT에서 얘기할 때도 그 리스크가 변동이 되면 안 돼요. 노 리스크, 노 코스트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팔아서 만든 돈을 가지고 덥석 이걸 사면은 돈은 추가로 더 안 들었을지 몰라도 리스크가 달라졌으니까 재무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그대로 사면 안 되고 요걸 팔고 동시에 가서 부채를 빌려요. 그 부채를 개인적으로 가서 빌려요. 그것을 개인적인 차입으로 조달한 자금을 이렇게 합쳐서 그래서 이걸로 사요. 그러면은 이 상태의 그 재무 레버리지와 레버리지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 기업으로 VU로 옮겨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초과 이익이 발생을 해요.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그러면 나도 다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VU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고 요게 내려가서 두 개가 같아지면서 멈춰진다. 혹시 이게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VU가.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게 더 올라가면은 이 사람이 주식을 팔아서 이쪽 기업을 사가지고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요거를 팔아서 이 주식을 사게 되면은 이때는 부채를 하나도 안 쓴 주식이었는데 이쪽으로 오면 부채를 쓴 주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대출을 해줘.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부채를 사용한 거지만 차입 상태지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랑 상쇄가 돼가지고 무부채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요게 이제 내려가고 요게 올라가서 두 개가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증명을 이제 하냐면은 자가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요. 자가 레버리지라는 것은 주주가 자기 개인적으로도 기업과 똑같이 부채를 마음대로 쓰거나 상환할 수 있다. 그래야 레버리지를 종전과 똑같이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전과 똑같은 리스크를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재정거래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주식을 가진 사람이 재정거래를 할 때는 이게 때 묻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을 사려면은 사게 되면은 깨끗한 주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묻혀 부채를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고 부채를 개별적으로 조달해서 이걸 사면은 이 때 묻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쪽 사람이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주식을 사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제, 대출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종전의 무위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무 레버리지가 없는 상태를. 그렇게 그러면은 마음대로 돈을 빌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홈메이드 레버리지, 자가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정이익은 항상 VL과 VU의 차이예요. 이 차이가 바로 재정 레버리지입니다. 재정이익. 우리가 MM의 논문은 초과 수익을 통해서 이쪽 재정거래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지 그게 그 자체가 재정이익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초과 수익을 익세스 리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재정이익이 아니에요. 그거를 잘못 재정이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재정이익은 가격 차이가 바로 재정이익입니다. 그 초과 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들면 재정이익이 되죠. 그리고 공매 가능성도 있어요. 내가 주식이 없는 사람도 이런 재정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A 주식, B 주식, 그러니까 VL, VU가 있어서 재정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재정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두 개 주식을 아무 주식도 안 갖고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론은 이론적으로 이제 완벽한 구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비판할 때는 완전 시장이 현실적이지 않지 않냐, 동질적 위험 집단이라는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냐, 자가 레버리지도 비현실적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VL과 VU가 같아지는 과정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본만으로 구성된 기업이 있어요. A예요. B 기업은 일부 부채를 썼습니다. 둘 다 영업이익은 똑같습니다. 타의 자본을 B 기업은 안 썼고 여긴 6천을 썼어요. 자기 자본은 15,000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3,000씩 벌어들이는 무부채 기업의 자기 자본 가치가 15,000이라는 거네요. 그런데 이 기업은 주식 가치가 9,600이래요. 그래서 합쳐보니까 여기는 15,600이 되고 여기는 그냥 15,000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부채를 쓴 기업의 가치가 더 크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랬을 때 두 개가 같아지는 과정을 설명을 할 때 MM은 알파 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하는 재정 거래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책들이 다 그걸 따르고 있는데 그 방법을 따르면 이렇습니다. 먼저 B 기업을 20% 갖고 있다니까 9,600의 20%에 해당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예요. 이쪽이 더 크니까 B 기업 주주가 재정 거래를 할 요인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매도하고 이걸 삼으로써. 그래서 9,600의 20%인 1,920만큼의 돈을 마련했어요. 이걸로 그냥 바로 A 주식을 사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무부채 상태로 재무 레버리지가 0이 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무 리스크도 똑같아야 되니까 옛날에 주식을 이 사람이 갖고 있을 때에 부채를 얼마를 썼냐면은 9,600분의 6,000의 부채 비율을 썼어요. 그러니까 1,920에 해당하는 부채를 9,600분의 6,000 해가지고 1,200의 부채를 조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친 돈을 가지고 A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고 있는 주식은 재무 레버리지가 없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개인 차입을 했기 때문에 나를 전체로 볼 때는 재무 레버리지가 있는 거죠. 그 재무 레버리지가 옛날에 B 기업 주식을 갖고 있을 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120을 투자를 하면은 이 사람이 얼마의 투자 이익을 얻냐면은 옛날에 15,000을 투자했을 때에 그 3,000을 얻었잖아요. 근데 15,000에서 3,120을 그 투자했으니까 624의 배당 수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돈이 다 자기 돈이냐? 아니죠. 왜냐면은 1200만큼 돈을 빌렸으니까 10%의 이자를 빼고 나면 504가 되는 거죠. 504. 그래서 504가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재정거래를 안 하고 그 전에 주식을 그때를 갖고 있었다면은 그때는 3천의 영업이익에서 6천의 그 부채에서 10% 이자를 600을 빼고 나면은 2,400이 되는데 거기에서 20% 지분을 갖고 있었으니까 480의 그 투자 수익을 받았었죠. 재정거래 이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재정거래 해가지고 24만큼의 차익을 초과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과 수익이 있으니까 A, B 주주들은 다 자기 주식을 내다 팔고 A 주식을 사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A 주식이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그 A 주식 그러니까 A 주식은 가격이 오르겠거든요. 그리고 B 주식의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VL과 VU가 같아지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MMN 그 논문에서는 요거를 요런 초과 수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거래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VL과 VU가 같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요 24호는 한 해 벌어들이는 초과 수익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초과 수익은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한한 이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24를 그 0.2로 나눠요. 0.2가 뭡니까? 그게 바로 그 A 기업의 그 할인율이죠. A 기업의 할인율, A 기업의 자본 비용. 그래서 20%로 하면은 120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재정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그 어렵게 접근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내가 그래서 이제 그 현금 흐름 유지법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요거를 그 미국 그 JFET라는 그 논문에다가 실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A의 그 주주 현금 흐름은 3천 동그란 거, B도 3천인데 3천에서 채권자 몫이 600이 빠져나가니까 B 주주는 2,400을 가져가요. 그런데 여기서 20% 가진 사람 원래 논문이 이제 알파 퍼센트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했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그 회사 전체를 생각하면 됩니다. 회사 전체에서 내가 그 B 주주의 입장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B 주주는 지금 얼마를 받고 있어요? 매년 2,400의 돈을 받고 있죠. 채권자 600 빼고. 그런데 내 주식을 팔아봐요. 그러면은 6천을 돈이 생기죠. 6천의 돈이 생겨요. 그리고 9,600이 생겨요. 9,600. 아이고. B 주주는 그러니까 다시 B 기업의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B 주주가 재정거래 유인을 갖고 있고 B 주주가 자기 주식을 모두 팔면 9,600이 됩니다. 그리고 A를 사요. 그런데 A를 살 때 얼마를 사냐면은 옛날에 현금 흐름이 2,400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현금 흐름이 이렇게 잘라져 나가도록 여기 600만큼 잘라져 나가도록 돈을 빌려요. 그럼 600만큼에 잘라져 나가도록 돈을 빌리려면은 금리가 지금 몇 프로라고 했어요? 10%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를 0.1로 나누면은 6천을 빌리는 거죠. 6천을. 그러면은 내 돈이 모두 얼마가 됩니까? 15,60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주식을 사는데 이 주식 전체를 사는데 얼마가 들어요? 15,000만 들잖아요. 15,000. 그러니까
600만큼의 재정 이익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요 현금 흐름을 똑같이 맞추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면은 아까 뭐 레버리지를 맞추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복잡한 식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요 그림 모양이 레버리지예요. 요 그림 모양이. 그러니까 B 주식 전체를 가진 사람이 600만큼의 재정 이익을 얻는다? 그러면은 20% 가진 사람은 20% 가진 사람은 요것에 20% 얻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120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120이 바로 여기서 얻는 재정이익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재정이익은 초과 수익을 통해서 그거를 현가화 시켜가지고 확인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림을 보고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로 가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B 주주는 9,600을 갖고 있습니다. 다 팔아요. 그래서 이걸 살 겁니다. 이걸 살 건데 B 주주는 3,000에서 600이 3,000에서 600이 잘라져 나가도록 그 현금 흐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사게 되면은 요만큼 똑같은 모양으로 잘라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재무 레버리지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600의 이자 부담이 되도록 부채를 빌려요. 그게 6천입니다. 그러면 주식 판 거 9,600에다가 그 6천을 합쳐서 15,600이 되는데 A 주식을 다 사는 데는 15,000이 드니까 600만큼의 돈이 남아요. 그래서 바로 그게 그 재정 이익이 된다. 그럼 언제 재정 이익이 멈춰지냐는 것인데 그거는 두 개가 같아질 때 멈춰지는 거예요. 두 개가 같아질 때.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그 MMA 그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방법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연습 문제 같은데 풀다 보면은 그 이 재정 거래를 멈춰지게 하는 그 이자율이 얼마냐 뭐 이런 것도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정확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현금 흐름 유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다른 그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경우에도 쉽게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고 계산하고 막 이럴 필요 없이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걸로 뭐 또 이걸 쓰다 보면은 그 재정이익은 뭐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600. 그리고 설명도 쉬워요. 이거 잘라내서 그렇게 하면 된다. 재정거래도.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뭐 그 학생들 중에서는 너무 답을 쓸 때 간단하지 않냐고 짧지 않냐고 그랬는데 그럼 길게 쓰면 되죠. 뭐 길게. 어떻게 쓰냐면 15,000 이렇게 길게 재정이 이렇게 길게 농담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 접근을 하면서 이해를 그 자꾸 반복을 연습 문제에서 그래서 보면은 그 무부채와 부채의 경우를 우리가 예제에서 다뤘지만 연습 문제는 부채를 많이 쓰는 기업, 적게 쓰는 기업, 또 반대의 경우 또 금리 수준을 찾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요 방법을 따라 가지고 적용을 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강의는 요까지. 그래서 완전 시장의 그 자본 구조 이론까지 하고 다음 강의는 불완전 시장에서의 자본 구조 이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